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 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연일 70%를 크게 웃돌아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백신 접종률부터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전해드린 내용이지만요. 오늘 0시 기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66.2%를 기록하면서 66%를 돌파했습니다. 백신별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율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39.9%를 기록했는데요. 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 지금 추세라면 추석 전 70% 이상 1차 접종 완료 이 목표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4% 인구 대비 4% 정도만 1차 접종을 마치게 되면 1차 접종 기준으로 70% 목표는 도달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하루에 2% 정도의 인구의 2% 정도가 접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물론 하루에 1차 접종 받는 분도 계시고 2차 접종 받는 분도 계신데 비율이 한 2대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0만 명 정도만 더 맞게 되면 목표에 달성한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2차 접종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달성은 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당초에 정부에서 1차 접종 기준으로 70% 목표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자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1차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70%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남아있다,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2차 접종 완료율을 당연히 높이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률만 놓고 본다면 해외 사례랄까요? 뭐 이제 보통 OECD 국가들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라 있는가 이렇게 많이 기준을 잡는 것 같던데 현 시점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빠른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현재 수준에서는 빠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 이제 늦춰지는 상황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성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집단 면역 형성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접종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겨울철에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을 했던 것처럼 기온이 내려가면 코로나19는 굉장히 활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단 면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목표치.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접종을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일단 해외 다른 사례, 미국, 영국,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60%에 도달하면서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종 속도가 과거에 빨랐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접종률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안 맞는 분들은 설득을 하더라도 안 맞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근에 의무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해당 국가들보다는 접종 속도가 느렸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퍼센트가 이제 한 80% 전국 인구 대비 80%는 접종 완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접종률이 높을 거다라고 결국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한 뭐 1, 2개월 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훨씬 높은 접종률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도하는 국가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아마 이제 그 논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혹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잠깐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의무화 조치는 굳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지금 접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상황이 접종률이 몇 퍼센트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컨대 한 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20%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어떤 시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의무화 조치보다도
지금 안 맞고 계신, 그러니까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안전성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전성이 더 우수한 백신을 빨리 도입을 해서 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러니까 전문가들마다 이제 의견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플랫폼을 따르고 있는 노바백스 같은 경우가 보다 더 안전성이 높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물량이 향후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접종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의무화 조치보다는 일단 안전성이 보다 더 검증된 우수한 백신을 도입을 해서 접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추석 전 70% 목표 달성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1차 접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접종률이 늘면 확진자 수도 줄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별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여전히 4자릿수 기록하고 있고요. 4자릿수 기록한 지도 이제 오늘로 70일째가 됐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일단 우리가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접종이 완료가 되면 희망하시는 분들께 다 접종이 완료가 되면 80%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 수치가 지금 싱가포르의 접종률 상황입니다. 근데 싱가포르 보면 최근에 일일 확진자 규모가 300명을 넘은 적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작년 8월 대비 8월 이후의 최다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80%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단계별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20% 미접종자들에서 확산이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 일반적인 감염병의 집단 면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 받으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예. 거의 대부분 접종이 받으셔야지만 이 어떤 확산세가 크게 꺾일 수 있다. 이렇게는 예측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 백신 접종률 효과가 이달 중하순쯤이면 나타날 수 있다. 확진자 수가 그때쯤이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글쎄요. 이게 백신 접종률만 놓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접종 완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 부분 방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단계별 일상 회복 방안 조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흔히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 쪽입니다. 근데 급격한 방역 조치 완화는 하지 않겠지만 단계별로 완화를 했을 때 일단 확산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정점이 언제 도달할 거냐. 지금 4차 유행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이제 방역 당국은 9월 중하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보다는 뒤쪽이 아닐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지금 추석 연휴가 있거든요. 예. 추석 연휴에는 불가피하게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1, 2주 후에가 확진자가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추석 연휴 동안에는 진단검사 건수가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성은 물론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1, 2주 후에는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그 시점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0월 초에서 중순 정도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맞물려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아마 이 4차 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세,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10월 초 중순쯤 이후 전망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수도권의 확산세가 참 심각합니다. 연일 전체 확진자 수의 70%를 훌쩍 넘는 1,000명대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떤 기간에 따라서 핑퐁 현상처럼 수도권이 증가를 하면 비수도권이 감소를 하고 반대인 현상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7말 8초 휴가철 영향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확산세 양상을 보였는데 예.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하면서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이동이 많다. 그러니까 이동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동량이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4차 유행 자체가 장기화돼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4단계 적용한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도 많이 완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확산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요? 알약 형태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가격은 1인당 90만 원 이상일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치료제가 만약에 이제 도입된다면 비용은 전액 국가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체 치료 과정을 코로나19 전체 치료 과정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도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치료제 가격에 대해서는 뭐 이제 논란이 좀 앞서서 있긴 했습니다만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지금은 팬데믹 종료 상황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치료 부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는 전에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에 네. 대해서. 진단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이런 형평성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경구용 치료제가 머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경구용 치료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부분도 국가가 일단은 전액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단계별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을 때에는 일정 부분 확진자가 그렇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단계별로 어떤 국민들께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전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면 예산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정부 측에서 그 머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가 한 3만 8천 명분을 선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일단 이 수치는 조금 너무 낮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선구매 물량이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보통 기준으로 보는 게 이 치료제가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을 때 이게 일반 의약품이 될 거냐, 전문 의약품이 될 거냐. 그러니까 차이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냐 부분인데 예. 일단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같은 개념이 타미플루인데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마다 조금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만 건에 해당되는 처방전이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환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선구매 물량보다는 훨씬 더 높여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 정도의 유행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그 만약에 들어오는 물량이랄까요? 물량의 그걸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러니까 향후에 각국 이게 승인이 긴급 사용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각국에서 또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백신 때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선구매 물량이 적을 때에는 우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머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뭐 로슈나 이런 데에서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에도 긴급 승인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선구매한 물량은 상당히 적다. 이거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독감 예방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살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약 1,460만 명인데요. 첫날인 오늘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만 8살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또 독감 접종을 같은 날에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같은 날 해도 될까요? 일단 과거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는 2주 정도 간격을 둬라라고 했다가 지금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체가 이제 약간 지연이 되면서 같이 맞물리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종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코로나19 독감 백신 먼저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이상 반응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리고 정도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의 빈도수도 상당히 높고 그 정도도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간격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동시 접종했을 때는 이상 반응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원인이 독감 백신 때문이냐 코로나19 백신 때문이냐에 따라 상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기간 간격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19 백신이 독감 백신하고 코로나19 백신을 비교했을 때에는 지금 먼저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우선 순위가 코로나19 백신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을 했을 때 본인이 느끼는 이상 반응의 정도가 없을 그 시점까지는 좀 간격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데 독감 백신만 맞더라도 코로나 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미국의 연구진이 발표한 부분인데 네. 글쎄요, 이 부분을 맞다 아니다라고 딱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이 되면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지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뭐 한 3만 7천여 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그러니까 진료 기록을 분석을 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과거에 2주에서 6주 사이에 독감 백신 접종 이력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어떤 위험과 임상 증상의 어떤 경향성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감 백신을 미접종했을 때에는 중환자로 그 임상 증상이 또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사례가 한 20% 정도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입원실에 그러니까 응급실에 방문할 가능성이 뭐 최대 58%까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또 다른 사안이 있거든요. 그게 독감 백신을 접종을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이나 뇌졸중의 위험도도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폐혈증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하고는 사실 큰 상관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데이터 분석 자체가 정말 신뢰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으면 독감 백신은 어쨌든 옵션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독감 백신을 저는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신뢰성을 떠나서 접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질문을 나눠봤고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